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젤이 지은 책인데요. 그 중에서 비관주의가 낙관주의보다 잘 먹히는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주의는 제품 홍보처럼 들리고 비관주의는 나를 도와주려는 말처럼 들린다. 세상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디리드리 매클로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보통은 낙관주의에 베팅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관주의는 우리 가슴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그저 더 흔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하게 들린다. 지성을 사로잡고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낙관주의는 종종 리스크를 일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먼저 낙관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가자. 진짜 낙관주의자는 모든 게 멋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그냥 안일한 태도다. 낙관주의는 중간에 차질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믿음이다. 낙관주의의 기초는 단순하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좋게 더 생산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보장이 되지도 않는다. 다만 낙관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베팅이다. 고인이 된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은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낙관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아주 진지하게 가능성을 따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낙관주의보다 더 설득력 있는 낙관주의 형제, 비관주의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2008년 12월 29일 현대 경제사에서 최악이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됐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었다.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겠다 싶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교수이자 정치과학자 이고르 파나린의 전망을 일면에 실었다. 파나린 교수의 경제 전망은 SF 작가들의 솜씨를 방불케 했다. 기사는 아래와 같다. 2010년 6월 말 혹은 7월 초 미국이 6개 조각으로 쪼개질 거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알래스카는 다시 러시아의 지배에 놓을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그가 캘리포니아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구심점을 형성하고 중국의 일부가 되거나 그 영향력 아래 놓을 것이다. 텍사스는 텍사스 공화국의 중심이 되어 다른 여러 개 주와 함께 멕시코의 일부가 되거나 그 영향력 하에 놓을 것이다. 워싱턴 DC와 뉴욕은 대서양 아메리카의 일부가 되어 유럽연합에 합류될 수도 있다. 캐나다는 파나린 교수가 북중부 아메리카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북부주들을 차지할 것이다. 하와이는 일본이나 중국의 피보호국이 될 것이고 알래스카는 러시아에 편입될 것이다. 이것은 골방에 앉아서 횡설수설 짓거리는 어느 블로그의 글도 아니고 과대망상에 빠진 누군가가 작성한 뉴스레터도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금융지 일면에 실린 기사다. 경제에 대해 비관적 시각을 갖는 것은 상관없다. 심지어 종말론적 시각을 갖는 것까지도 괜찮다. 실제 역사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해체 과정을 겪은 국가들의 사례로 가득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파나린 교수 방식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보아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이와 극단적 반대에 있는 이야기, 즉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예측은 종말을 예언하는 자들의 글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한 소리처럼 들리고 더 그럴싸해 보인다. 누군가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보라. 상대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거나 못 믿겠다는 눈빛을 보낼 것이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해보라. 상대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당신의 입만 바라볼 것이다.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말해보라. 신문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내년에도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말해보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제2의 대공황이 다가온다고 말해보라. TV에 출연하게 될 것이다.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혹은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혹은 어느 기업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해보라. 평론가나 구경꾼이나 한 목소리로 당신은 세일즈맨이거나 리스크를 전혀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투자 뉴스레터 업계는 이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는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린다. 그들이 활동하는 주식시장은 지난 100년간 17,000배가 올랐는데도 말이다.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의학기술의 약진, 주식시장의 상승 곡선, 사회적 평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관주의가 지적인 매력을 풍긴다는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알려져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0년대에 이렇게 썼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갖는 인물이 아니라 남들이 희망에 찰 때 절망하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자로 추앙받는다. 문제는 왜 그런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관주의에 끌리는 인간의 성향이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는 전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돈 문제에 관한 비관주의가 매력적으로 들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비관주의를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는 본능적인 것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 데니얼 카너먼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존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직접적으로 서로 비교하거나 견주어 보면 손실이 이득보다 더 커 보인다. 긍정적 기대나 경험 그리고 부정적 기대나 경험, 이 두 가지가 비대칭적인 힘을 갖게 된 배경에는 진화론적 역사가 있다. 기회보다는 위협을 더 긴급한 일로 취급하는 유기체는 그렇지 않은 유기체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 경제적 비관주의가 경제적 낙관주의보다 더 쉽고 흔하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첫 번째, 돈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날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닥친다 해도 미국인의 92%는 직접적인 위험에 놓이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닥치면 당신을 포함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인다. 주식시장처럼 구체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식시장의 방향 전환은 미디어를 통해 너무나 크게 홍보된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조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가장 많이 보는 경제 지표 중 하나다. 주식시장이 1% 상승한 것은 저녁 뉴스에 간단히 언급되고 넘어간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1% 하락하면 피처럼 붉은색의 대문자로 뉴스를 보도할 것이다. 이러니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장이 왜 올랐는지 물어보거나 설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왜 하락했는지 설명하려는 시도는 늘 있다. 투자자들이 경제 성장률을 걱정하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또 일을 망쳤나? 정치가들이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나?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있나? 왜 시장이 하락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은 다음에 벌어질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스토리를 짜기 쉽게 만든다. 보통은 역시나 같은 내용이다. 주식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이런 내용은 관심을 사로잡을 것이다. 대공황을 촉발시켰던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 전날 주식을 소유한 미국인은 2.5%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인 대다수는 어쩌면 전 세계가 주식시장 폭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사태를 지켜보았다. 이게 나의 미래에 대해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인가 하면서 말이다. 당신이 변호사였던, 농부였던,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관심이 있든 없든 당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두 가지나 있다. 바로 돈과 건강이다. 건강 문제는 개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만 돈 문제는 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연결된 시스템 내에서 금융 리스크가 보기 드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두 번째, 비관주의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고려하지 않고 미래를 추정한다. 2008년 환경주의자 레스터 브라운은 이렇게 썼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은 하루 9,800만 배럴의 석유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하루 석유 매장량은 8,500만 배럴이고 이보다 크게 증가할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 세계 석유 비축량이 바닥날 것이다. 그의 말이 맞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가 동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경제학에는 이런 철칙이 있다. 극단적으로 좋은 상황이나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응하기 때문이다. 브라운의 예측이 나온 직후 석유 업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떠올려봐라. 2008년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 가능 최대량까지 근접했고 유가는 치솟았다.
2001년 배럴당 20달러였던 것이 2008년에는 138달러까지 올랐다. 가격이 그 정도까지 올랐다는 것은 석유 채굴이 땅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아졌다는 의미였다. 석유 생산업체들은 인센티브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유가가 배럴당 20달러일 때는 굳이 채굴하기 힘든 곳에 있는 석유에 노력을 쏟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유가가 배럴당 138달러가 되자 그런 곳도 인생에 다시 없을 노다지가 되었다. 그러자 새로운 수압 파쇄 및 수평 채굴 기술이 등장했다. 인류 역사 내에 지구에 비축된 석유량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꽤 오래전부터 우리는 석유 매장량이 큰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바뀐 것은 경제적으로 석유를 채굴하는 기술이었다. 석유의 역사를 연구한 데니얼 예기는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에 있는 석유 매장량의 86%는 발견 당시의 추산량이 아니라 수정된 양이다. 기술 발전으로 매장량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008년 수압 파쇄법이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만 석유 생산량이 2008년 하루 기준 대략 500만 배럴에서 2019년 1300만 배럴로 늘어났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은 이제 하루 1억 배럴이 넘는다. 브라운이 최고점으로 가정했던 것보다 20% 더 많은 양이다. 2008년에 석유 추세를 추정하는 비관주의자에게는 상황이 당연히 나빠 보였다. 그러나 필요가 모든 발명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현실주의자에게는 상황이 훨씬 덜 무서웠다. 나쁜 상황은 계속 나쁜 채로 남아있을 거라는 가정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예측이고 설득력도 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쳐지고 사람들은 적응한다. 위협이 크면 해결책이 나올 동인도 똑같이 커진다. 이는 경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롯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 예측을 내놓는 비관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는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비관주의가 낙관주의보다 잘 먹히는 이유, 돈의 심리학에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비관주의는 늘 그렇습니다만 나를 도와주는 말처럼 들리고 좀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데니얼 카너먼이 얘기했듯이 인간의 생존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기회보다는 위협을 더 긴급한 일로 취급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돈이라는 것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날씨처럼 태풍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역적인데 돈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경제적으로 휘청해버리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 적응하게 돼 있고 수요와 공급도 적응하게 돼 있는데, 비관주의자들은 시장이 적응해 나갈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또 예측치가 시장에 많은 파급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늘 그렇습니다만은 비관주의자들은 명성을 얻고 돈은 낙관주의자가 번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나 여러 경제 상황에서 비관주의를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보다 돈을 잃을 확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낙관주의적으로 자꾸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